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독립을 선언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TQQQ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미국 장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Q 투자하신 분들 꼭 보세요. 지금은 몰빵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지금은 몰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미국과 유럽은 주말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루블화는 30% 이상 폭락했고 기준금리를 9.5에서 20%까지 올렸습니다. 이 말은 루블화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루블화의 폭락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졌고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한때 3%까지 폭락했고 안전자산 10년물 금리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죠. 달러는 올랐고 금값은 정말 금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는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지만 루블화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루블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런 보복 결제 어려움에 따라서 브렌트유가 105달러까지 치솟았고 알루미늄은 사상 최고치를 가로채었고 니켈도 3년 만에 최고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이제 여러 은행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JP 모르간에서는 최악의 매도세는 이미 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것을 내놓았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영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GDP의 2% 미만이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은행, 군에는 러시아 익스포저 1000억 달러 미만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 은행권이 러시아와 연관된 금액이 1000억 달러 미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갈등은 위험 회피가 이미 정점에 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방해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과 패드의 긴축이 아직 남아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 우려가 더 커졌다.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고 패드가 올해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쉽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의 것과 지금 현재의 S&P 500이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짜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자, 올라가자, 오를 것이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오늘 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첫 번째 목표인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52.61 여기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어디까지죠? 38.2%인 60.7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주고 또 여기까지 50%대까지 66.9까지 올라와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세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이 넘어간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비중을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라, 뭐 어디에서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요 근방에 온다면 여기서부터는 2번 계좌에 있던 것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또 여기 밑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매수 비중 조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 이 시점에 오면 다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매수할 시점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때부터는 조금 더 비중을 담으세요라고 얘기할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을 창출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지, 지금 몰빵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자, 우리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어놨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고, 여기 가서 들어오 누르시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하셔서, 우리 코로나 때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쭉 그어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핸드폰이 많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떨어졌을 때, 정확히, 여기, 61.8%, 여기에, 맞았죠?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얼마냐면 26.18 26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6.16에 꼭 해야 되는 게 26.16이 꼭 정확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끝방에 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요 지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저점이 왔다. 100% 저점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갈 것입니다. 저도.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할 것이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하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시 올라갈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쭉 가자가 아니라 요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해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고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번씩 계속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가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올인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장을 대비하자. 올라가면 좋죠. 저도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하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 내려갈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48.5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거기까지 떨어져요? 엔비디아가 거기까지 떨어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까지 떨어진다고요? 라고 댓글 다셨던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오면은 매력적이다, 이 정도 오면은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때 매수하면 되지, 지금 내가 몰빵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드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매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수익을 누리면 되는 건데,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떨어질 거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정말 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내가 여기에 샀는데 91불 때 샀는데 72%가 빠져서 26불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 난 여기까지 와도 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주식 계좌에서 보면서 마이너스 72%가 떴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티켓큐는 예전에는 단기로 하시라,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장기로 하시면 이게 힘들어요. 이 버티는 게, 이걸 72%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티켓큐를 하셔야 되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사셨으면 요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까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고 올라가겠죠, 다시.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티켓큐도 장기 투자 괜찮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를 차트를 안 보고 10년 동안 그냥, 그래 나 지금 52불이야, 그럼 52불 사고 묻어놓고 뭐 비밀번호 지우고 나중에 10년 뒤에 찾을 거야,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매일 차트를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제 애들 계좌는 티켓큐를 뭐 제가 적정선에 맞춰서 사놔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 열려면은 뭐 제가 컴퓨터 로그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계좌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QAD, 티켓큐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세팅을 해놓고 10년, 20년을 기다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티켓큐가 있고 단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티켓큐가 있을 건데, 장기는 50불이든 40불이든 30불이든 20불이든 괜찮은데 단기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정리를 잘 해보시고 여러분에 맞게끔 구성을 잘 하셔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티켓큐를 어떻게 해요? 몰빵할 때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챙기시고 나서 나중을 미래를 대비해서 그때 떨어지면 비중을 조절해서 또 그때 분할 매수하자, 이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원칙을 세워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일절인데요. 여러분들 독립을 선언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